시작 장면에서 부유한 남자의 딸인 아카네 니시노가 일찍 일어납니다. 그녀는 목욕을 하고 학교에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의 전용차에 탑승하고 운전석에 학교로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가난한 소녀는 알지 못하지만 어딘가에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 지프차가 있습니다. 그들은 공격할 적절한 시간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니시노는 반짝이며 학교에 도착하고 복도로 미소를 지으며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학교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카지노를 만납니다. 니시노는 그가 잘생겼지만 카지노가 거의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멍하니 우두커니 서 있다고 언급합니다. 카지노가 또다시 그녀의 이름을 잘못 발음합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니시무라라고 부르며 10대 소녀를 짜증나게 합니다. 니시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이름을 상기시킵니다. 카지노는 그녀를 니시무라라고 부른 것에 대해 다시 사과하고 떠나기 전에 다시 니시무라라고 부릅니다. 아카네는 카지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지 계속 궁금해합니다. 어쩌면 그는 일본의 배트맨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어요. 어쨌든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아카네 주위로 몰려들고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한편 카지노는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그립 운동을 하고 있었다. 조금 후 니시노는 화장실에 가서 상쾌하게 한다. 그곳에서 그녀는 중학교 시절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연애 활동을 할 때 일어난 사건 이후로 조용히 지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카지노는 힘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읽는다. 수업 후 아카네는 혼자 앉아 아무도 자신을 싫어하지 않도록 한다. 그녀에 따르면 그녀는 항상 인기 있는 여자아이이자 선생님의 사랑을 받는 학생이다. 누가 자신을 싫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카지노는 집에 돌아가기 전에 피아노 음을 연주한다. 밤이 되자 아카네는 선생님과의 공부를 마친다. 그녀는 운전사를 호출하지만 응답이 없다. 그때 그녀의 운전사가 매복당해 심하게 구타당한 사실이 드러난다. 아카네는 이 모든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학교를 나서고 이전의 지프채 탄 남자들에게 납치된다. 카지노는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붙잡히지 않기 위해 얼어붙어 있다. 몇 분 후 아카네는 버려진 건물의 의자에 묶여있는 자신을 깨닫는다. 악당들은 그녀를 조롱하고 이름을 부르며 놀린다. 그 사이에 카지노는 손에 채워진 수갑을 풀고 은밀한 복장으로 갈아입는다. 나의 예상이 모두 맞았다는 게 드디어 밝혀졌어. 카자네는 자신의 의상을 입고 아카네가 감금되어 있는 폐허 건물에 침입한다. 그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을 경멸하는 세련된 강도 사냥꾼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카지노는 무리들의 뼈를 부러뜨리고 군대 출신의 보스와 맞서게 된다. 그 보스는 막대기를 톰피스트 지팡이로 만든 인물이다. 두 사람은 군대 출신의 남자가 카지노에게 마침내 만날 만한 상대가 되었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나눈다. 처음에는 그가 카지노를 압도하고 전술을 바꾸도록 강요한다. 카지노는 이제 막대기를 일반 배트로 사용하여 군인 남자를 죽일 정도로 두들긴다. 모든 적들이 쓰러진 후 카지노는 아카네를 줄에서 풀어주고 그녀를 놔준다. 그때 그는 사라진다. 카지노는 옥상에 올라가 군인과의 경기에서 자신의 성적에 불만을 토로한다. 아카네는 아빠가 그날 밤의 사건을 덮도록 한다. 그녀는 다음날 학교로 돌아와 카지노를 만나고 그가 다시 이름을 잘못 발음할까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제대로 발음한다. 미시노는 놀라서 그 신비로운 남자가 떠나는 것을 지켜본다. 몇 시간 후 뉴스에서 카지노가 트럭에 치였다고 보도한다. 다음 장면에서 카지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그는 자신의 사람들을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계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스스로 훈련을 해왔고 현실 세계의 전투를 체험하기 위해 불량배들을 때리는 습관을 들였다. 그는 또한 그렇게 강해지기 위해 극복해야 했던 한계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그림자의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이다. 카지노의 삶에 대한 짧은 강의를 마친 후 카지노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특수 의상을 입고 고층 건물에 나타난다. 그들에 대한 정보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카지노에게 단서를 보고한다. 마지막 순간에 카지노는 팀을 이끌고 새로운 적을 찾기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카지노는 그림자의 권위자로서의 새로운 자아를 드러낸다. 카지노의 새로운 삶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정보가 밝혀진다. 결국 트럭에 치인 후 카지노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에서 바론 카지노의 아들인 시드 카지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카지노의 새로운 비밀 조직의 일원인 알파는 그에게 디아블로스 교단에 대해 알립니다. 디아블로스 교단은 어둠과 혼란을 세상에 퍼뜨리려는 악랄한 범죄 집단으로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카지노 즉 시드는 알팩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카지노는 그의 재탄생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가 현실 세계에서 트럭에 치여 죽은 직후 그는 시드로 다시 태어나 재능 있는 누나 클레어의 남동생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시드는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세상에 감추고 누나가 모든 대회에서 이기고 자신을 때리도록 허용합니다. 아버지 카지노는 항상 누나에게 큰 기대를 걸었고 가끔은 약한 시드를 깔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몰랐다. 사이드가 밤마다 숙련된 감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운명적인 밤 사이드가 새 슬라임 슈트를 입고 내장된 검으로 방화범 무리를 처단한다. 그들은 방금 민간인을 죽였다. 모든 적을 처리한 후 사이드는 도둑들의 전리품을 확인한다. 그 속에서 살아있는 썩은 살덩거리 비슷한 것 무언가에 사로잡힌 것을 발견한다. 사이드는 여기서 마법이 과부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그 덩어리를 집어들고 한 달 내내 마법 과부하를 가두는 데 힘쓴다. 드디어 성공하자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형성된다. 사이드는 그녀가 자신에게 처음 본 사람이며 자신의 형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한다. 사이드는 그녀에게 그녀가 디아블로스 숭배단이라는 컬트 집단에 저주받았다고 말하고 자신의 새 조직에 가입할 것을 초대한다. 시드가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여자는 그것을 사서 디아블로스 교단 사냥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한다. 시드는 그녀를 자신의 그룹에 받아들이고 옷을 입힌다. 그리고 새 그룹의 이름을 그림자 정원이라고 짓는다. 떠나기 전에 그는 그녀의 이름을 알파라고 정하고 새 멤버를 찾기 시작하라고 말한다. 다음 날 시드는 다시 언니와 결투를 하고 그녀에게 맞게 허락한다. 평소처럼 그녀를 칭찬하며 자존심을 북돋운다. 그러자 하녀가 와서 그녀를 집으로 불러간다. 이제 언니가 15세가 되었으니 왕국의 마법학교에 다닐 때다. 그날은 그녀의 작별 파티였지만 불행히도 그녀가 납치당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납치 사건에 대해 다투는 동안 시드와 베타는 클레어를 찾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시드는 베타를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지도 앞으로 데려가고 즉시 그의 여동생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알아냅니다. 그는 베텍의 다른 멤버들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하여 그날 밤 그의 여동생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그녀의 납치범인 그리스 자작은 클레어에게 그녀의 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슬에 묶인 클레어는 남자에게 자신의 연약한 남동생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스스로 사슬에서 빠져나와 그를 공격합니다. 그리스는 그녀를 쓰러뜨리고 그녀가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왕실 경비대 중 한 명이 급히 달려와 그들이 공격받았다고 알린다. 그리스는 마음을 다잡고 물론 시드 없이 그림자 정원 모든 멤버들과 만난다. 그리스는 알파와 잠시 싸우지만 그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강화약을 입에 털어넣고 땅을 파고 시드를 향해 달려간다. 시드에게 도착하자 그는 다시 싸우기로 결심한다. 이번에는 시드가 능숙하게 그리스의 모든 공격을 피하고 그의 몸을 베어낸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그리스는 몇 개의 강화약을 집어들고 모두 삼킨다. 이로 인해 그는 괴물로 변하고 계속 시드를 공격한다. 시드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에게 향하는 모든 공격을 방어한다. 결국 시드는 그리스를 압도하고 죽인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돌아가 그녀를 사슬에서 풀어준다. 클레어는 그리스처럼 하찮은 상대를 이기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가 다크 나이트를 위한 미드가 마법 아카데미로 떠난다. 시드는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그의 팀인 그림자 정원, 섀도우 가든의 모든 멤버들이 그를 떠나기로 했다. 이제 그는 혼자가 되었다. 그림자 정원이 해체된 후 시드는 홀로 지내기로 한다. 그가
15살이 되면 귀족 전용 마법 학원에 언니와 함께 입학한다. 시드가 새 학교에 가는 날이 다가온다. 기차 안에서 그는 옛날 삶과 그때 마법 능력을 갈망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는 또한 그림자 정원에 대해 생각하며 결국 학교를 가기 위해 떠나게 될 것이니 해체하는 게 최선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시드는 무사히 도시 도착 후 새 삶에 적응한다. 하층 귀족 가문 출신이라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어서 친구 스켈과 포와 함께 캠퍼스 밖에 아파트를 임대한다. 매일 아침 세 사람은 아래층에서 만나 함께 학교에 간다. 한날 아침 시드는 평소처럼 친구들과 만난다. 그들은 모두 버스에 타고 수업을 받기 위해 여행을 시작한다. 버스 안에서 시드는 지금 그의 배경 학생 성격이 피어나면서 인생이 얼마나 좋은지 말한다. 그의 기술이나 비밀 생활에 대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다. 스켈과 포는 그들이 한 배팅에 대해 그를 상기시킨다. 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으면 학급 시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학생인 알렉시아 공주에게 청혼하고 냉혹한 거절을 받아야 한다. 시드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므로 알렉시아와 청혼해야 한다. 그날 저녁 그는 가장 이상한 방식으로 그 일을 처리하고 알렉시아에게 청혼한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알렉시아는 그의 여자친구가 되기로 동의한다. 스켈과 포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다. 다음날 알렉시아는 점심시간에 시드와 그의 친구들에게 합류하여 음식을 나눈다. 시드는 이제 그가 받는 주목을 개의치 않고 그녀의 음식을 부끄럼 없이 먹는다. 알렉시아는 그에게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녀가 그의 펜싱 수업을 자신의 수업으로 바꿨다고 말한다. 둘이 함께 연습할 수 있도록 시드는 어리둥절하다. 다음 수업에서 시드는 상류 귀족의 멤버들과 함께 훈련을 한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전통적인 펜싱과 관련된 학교의 펜싱에 대한 제논 선생님의 지루한 연설을 듣는다. 모든 말을 다 하고 난 후 그는 시드를 알렉시아와 겨루게 한다. 씻는 그녀와의 겨루기 동안 알렉시아의 자세와 기술을 읽고 그녀가 기본에 너무 충실하다는 것을 알아낸다. 심지어 그녀가 자신과 같은지 확인하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고급 기술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 그들의 겨루기 후 제논은 알렉시아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신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알렉시아가 제논과 약혼했거나 적어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즉시 알렉시아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진짜 이유를 파악하고 자리를 떠난다. 그날 늦게 신은 알렉시아에게 도전하며 그녀가 그를 이용하는 이유를 묻는다. 알렉시아는 그도 친구들과의 내기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만약 그가 그녀를 폭로하면 자신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다. 그녀는 또한 그에게 제논이 자신을 쫓아오는 한 짐을 계속 따라가라고 말해요. 시드는 반박하며 자신은 그렇게 값싼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드의 불만을 듣고 알렉시아는 그를 돈을 받고 여자친구로 사기로 합니다. 시드는 돈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돈을 위해서 그녀의 개가 됩니다. 다음 몇 장면 동안 알렉시아와 시드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역할을 계속 유지합니다. 제논은 차분하게 지내며 그들을 주시합니다. 그날 학교가 끝난 후 시드와 알렉시아는 기차를 타고 도시의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알렉시아는 제논이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된 후에도 이렇게 차분한 것이 얼마나 화나는지 계속 불평합니다. 그들은 아이스크림 가판대에 멈춰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습니다. 간식을 먹으면서 시드는 알렉시아에게 왜 제논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그는 결혼하고 싶은 완벽한 남자처럼 보입니다. 알렉시아는 그가 너무 완벽한 것이 싫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시드 아카에르파요가 자신의 결점을 숨기지 않기 때문에 좋다고 말합니다. 시드는 혼자서 조용히 있고 좋은 아빠처럼 행동합니다. 캠퍼스로 돌아가는 길에 알렉시아는 시드와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먼저 그녀는 자신의 화려한 자매와 비교되는 것이 얼마나 싫었는지 언급하며 정말 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녀가 검수를 향상시키지 못한 주된 이유를 언급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알렉시아는 자신의 검술이 언니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싫어한다고 한다. 사이드는 자신은 성인이 아니지만 좋아하는 것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알렉시아의 검술에서 그가 좋아하는 것은 기본을 지키고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알렉시아는 검을 들어 사이드를 겨누고 그가 왜 그렇게 달콤하게 말했는지 묻는다. 사이드는 대답하지 않고 차분하게 유지한다. 알렉시아는 그 자리에서 2주간의 관계를 끝내고 학교로 돌아간다. 다음날 스켈과 폴은 수업으로 가는 길에 사이드에게 짧은 연애가 어떻게 됐는지 묻는다. 사이드는 지루한 세부 사항을 말하는데 이는 스켈과 폴을 놀라게 한다. 제논과 다른 2 학생이 시드에게 질문하러 가던 길에 그 트리오를 막는다. 제논은 시드에게 알렉시아가 전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와 함께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용의자라고 말한다. 시드는 즉시 체포되어 기사단에 자수한다. 알렉시아는 반인방위물 생물과 함께 감옥에 갇힌 자신을 발견한다.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궁금해하는 가운데 미친 과학자가 큰 주사기가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와 알렉시아의 피를 뽑기 시작한다. 알렉시아는 전혀 저항하지 않고 그냥 놔두며 그의 일을 허락한다. 한편 시드는 왕실 경비에게 고문당하며 신문받고 있다. 그는 모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정말 다쳤고 절망적이라고 가장한다. 이 행동은 계속해서 경비원들이 그를 고문하게 만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은신처로 돌아와서 알렉시아는 과학자에게 그녀의 피를 너무 많이 채취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피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말이다. 과학자는 자신의 실험실이 파괴된 것에 대해 작은 충격을 받고 근처의 괴물에게 다가가 그를 때린다. 그 후 그는 죽그릇을 집어 알렉시아에게 먹인다. 그동안 알렉시아의 여동생인 이리스 공주는 언니가 납치된 소식을 듣고 왕실 경비원들과 협력하여 납치범을 찾는다. 경비원들은 시드와 그가 어떤 정보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리스는 그들에게 다른 방법을 시도하라고 말한다. 이번에는 그를 석방하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그를 현장에서 붙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경비원들은 그녀의 조언에 동의하고 바로 실행에 옮긴다. 아이리스의 사무실 밖에서는 클레어가 남동생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 그녀는 너무 많은 혼란을 일으켜 경비원들이 개입해 그녀를 제지해야 했다. 황혼이 지난 몇 시간 후 시드는 거의 벌거벗은 채로 풀려난다. 그는 옷을 챙겨 기체에 올라 집까지 간다. 기차에서 그는 2 남자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음을 알아차리지만 그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둔다. 자신의 방에 도착하자 알파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그녀에게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어본다. 알파는 그에게 햄버거를 주며 최근 디아블로스의 컬트에 관한 정보를 발견했고 그들의 팀에 더 많은 구성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한다. 시드는 그녀에게 도움을 고마워하고 피곤해서 침대에 누운다. 알파는 그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고 컬트 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들을 더 믿으라고 조언한다. 시드는 그녀에게 그것에 대해 문제없다고 말한다. 떠나기 전에 알파는 시드에게 델타도 그와 함께 있었고 그를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한다. 시드는 낮잠을 자고 몇 시간 후 활기차게 깨어난다. 그는 슬라임 수트로 갈아입고 델타의 집에 편지를 놓는다. 그는 조용히 기다리며 델타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녀가 오자 그는 그녀를 초대해 디아블로스 컬트의 소재지를 찾는 계획에 함께 참여하라고 한다. 델타는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데 드디어 그들의 보스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시드는 델타의 집을 떠나 골목길 사이를 걷는다. 아까 그를 고문했던 2 경비병이 그를 발견하고 프린세스 알렉시아의 부추 하나를 던진다. 그들은 그를 부추를 훔쳤다며 비난하고 체포한다. 이번에는 시드가 그들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는 슬라임 수트검을 사용해 모든 경비병을 제거하고 디아블로스 컬트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다. 시드와 그의 팀은 도시에서 이 교단의 모든 스파이를 잡아내고 하나씩 처치해 나갑니다. 다른 한편 미친 과학자는 던전에 들어와 자신이 마침내 감옥에 있는 반괴물을 완전한 괴물로 변환할 수 있는 강력한 혈청을 합성했다며 기뻐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는 그 남자에게 주사를 놓고 괴물로 변신시킵니다. 괴물은 그를 죽이고 알렉시아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후 괴물은 마을로 들어가 모든 사람에게 파괴를 일으킵니다. 매우 놀란 알렉시아는 검을 집어들고 탈출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제논을 발견하고
그가 왜 그렇게 비열한 짓을 했는지 묻습니다. 제노는 그가 필요했던 것은 충분한 왕족의 핏뿐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비밀 조직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알렉시아는 그에게 짜증이 나서 싸운다. 불행하게도 알렉시아는 압도당하고 쓰러진다. 제논이 그녀를 끝내려 할 때 순수한 검은 의상을 입은 그림자 속에 거물 시드가 나타난다. 시드는 자신을 소개하고 제논과 싸울 준비를 한다. 제논은 최근에 몇몇 컬트 회원들을 처치한 그 작은 녀석 그림자를 알아본다. 그는 시드를 과소평가하고 그에게 싸움을 도전한다. 시드는 그의 공격을 방역하고 싸움을 진지하게 만든다. 왕실 경비대가 도시를 휩쓸며 괴물을 저지하려 한다. 그들은 모든 시민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하고 괴물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이리스 공주가 합류하여 혼자서 괴물과 맞서게 됩니다. 그녀는 검의 마법 주문을 걸고 괴물을 베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놀라움과 달리 괴물이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이리스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검에 거는 주문의 강도를 높여 여러 번 괴물을 베어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알파가 나타나서 이리스의 자리로 갑니다. 알파는 괴물 속에 느껴지는 인간의 슬픔을 보고 한 번의 일격으로 괴물을 끝내버립니다. 이리스는 충격을 받고 알파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알파는 그녀에게 그녀가 그림자 정원 회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알렉시아는 하수도에서 서로 검을 겨루는 두 마법 전설을 지켜봅니다. 제노는 자신을 압도하는 시드에게 매우 화가 나서 마법 능력을 활성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는 그를 압도하고 쓰러뜨립니다. 제노는 모든 힘을 모아 시드와 전력을 다해 싸웁니다. 시드는 여전히 그를 압도하고 쓰러뜨립니다. 알렉시아는 시드의 전투 스타일이 자신의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녀는 시드가 정말로 자신이 아는 시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노는 아직도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강화 알약을 꺼내 입에 던지고 괴물로 변신한 뒤 시드에게 돌진한다. 시드는 침착하게 제논의 마법을 제압한다. 그는 알약을 부수고 자신의 힘을 활성화한다. 모든 것이 푸르게 물들자 제논은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마법의 힘이 깃들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중얼거리며 몇 마디 말을 더듬지만 시드는 자신의 기원 이야기와 강해지고자 하는 동기를 차단한다. 제논은 계속 공격하려 하지만 이번에는 시드가 그를 밀쳐내고 자신의 최고 힘에 도달한다. 그는 땅을 치듯 검을 들어올리며 공격할 준비를 한다. 순식간에 시드는 유명한 말인 나는 토미시다 라고 말하며 순수한 에너지로 변신한다. 이 과도한 마법 에너지의 방출로 인해 그 지역이 폭발하게 된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시드는 사라지고 알렉시아는 다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자신의 길을 바로잡기 위해 더 집중한다. 그녀는 자신의 검을 집어들고 사방으로 휘두른다. 그때 아이리스가 그녀에게 달려와 괜찮은지 확인한다. 알렉시아는 여동생을 안아주며 그녀가 도와준 것에 감사한다. 며칠 후 알렉시아와 시드는 학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알렉시아는 시드가 그녀의 검술 스타일을 좋아하게 된 후 잠시 후 하수도 사건 이후라고 말한다. 그 후 제논이 죽은 후라서 수줍게 시드를 데이트 신청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드가 그녀를 거절한다. 알렉시아 얼굴에 혐오와 후회의 표정이 역겨우며 그녀는 그를 심하게 다치게 하며 보복한다. 심지어 최근까지도 학교에 그 부분에 피가 묻은 이유를 아무도 찾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할까? 여자들은 거절을 잘 견디지 못한다. 어쨌든 다음 장면은 알파와 섀도우 가든의 다른 멤버들이 도시의 최근 봉기 소식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모습이다. 그것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구실로 누군가가 그들의 이름을 빼앗아 사용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그들은 현재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한다. 한편 아이리스와 그녀의 경호원들도 섀도우 가든과 디아블로스 교단을 수사하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한다. 시드는 조심스럽고 귀여운 분홍색 머리 소녀와 부딪힌다. 그는 그녀를 일으켜주고 대화를 나눈다. 섀도우를 가장한 누군가가 시민을 골목으로 몰아넣고 거기서 그를 살해한다. 그는 남자를 떠나며 계속해서 우리는 섀도우 가든이다 라고 말한다. 다음날 학교에서 스켈과 폴은 시드에게
시드와 알렉시아에 대해 계속 물어본다. 시드는 그들에게 그저 헤어진 것이고 다시 만나지 않았다고 계속 말합니다. 스켈과 포에는 시드가 일생에 한 번 만나는 여자친구를 한 번도 만지지 않자 그를 약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에게 이상한 장난감으로 가득 찬 가게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곳으로 따라가라고 권합니다. 그 사이에 아이리스와 알렉시아는 시드가 이전에 본 분홍머리 소녀와 그녀의 아빠와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그림자 정원의 정체를 해독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녀는 실제로 유명한 연구자입니다. 소녀는 마지못해 제안을 수락하고 아이린은 그녀에게 계속하라고 권합니다. 그녀는 알렉시아에게 그녀를 지켜보라고 맡기고 떠납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시드와 그의 친구들은 가게에 가기 위해 기차에 탑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한 여자가 그들에게 다가와서 한 명에게 부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다. 여자는 그들 중 가장 차분한 시드를 선택하고 그를 비밀의 방으로 데려간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서투른 간말을 포함한 그의 그림자 정원 멤버들이 모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시드는 왕좌에 앉고 자신의 새로운 힘을 되돌린다. 그는 자신의 소녀들에게 마법의 만화를 내리고 간마가 자신의 지식으로 만든 새로운 가게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한다. 간마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수년간 판매로 벌어들인 10억 젠을 시드에게 보여주고 그를 놀라게 한다. 간마는 시드에게 누가 그들의 이름을 위협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연구팀을 조직하고 있다고 말한다. 시드가 그녀의 손에 맡기고 건물을 떠날 채비를 한다. 떠나기 전에 간마가 그에게 최신 멤버인 유를 소개하며 축복해달라고 부탁한다. 시드가 그렇게 하고 초콜릿을 사기 위해 젠을 훔친다. 그날 밤 친구인 포와 스켈과 함께 그들은 아파트로 뛰어간다. 달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알렉시아와 만난 기억을 떠올린다. 그 순간 마치 검 찌른 듯한 고통을 느끼며 그에게 다가온다. 시드가 넘어지고 친구들에게 자신을 남기라고 말하며 배변하고 싶다고 한다. 이건 큰 거짓말이지만 스켈과 포는 믿는다. 그들은 아파트로 달려가 시드가 그의 다른 정체성인 섀도우로 변신할 시간을 벌어준다. 섀도우는 마을을 수색하며 알렉시아를 찾고 그녀가 가짜 섀도우와 싸우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는 그녀가 적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른 적들이 합세하는 것을 본다. 알렉시아가 숫자에 밀리자 섀도우는 그가 있던 건물의 지붕에서 뛰어내려 모든 가짜 섀도우 가든을 처리한다. 알렉시아는 그를 알아보고 그가 누구인지 묻는다. 시드는 그녀에게 자신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고 떠난다. 그는 마을을 누비며 나머지 가짜 섀도우 가든 멤버들을 찾아 조금씩 처치해 나간다. 간마가 그와 함께 합류해 그들을 모두 처치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 외의 곳에서는 가짜 그림 정원을 조종하는 진짜 실세들이 다음 행동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알렉시아는 자신의 경험을 언니에게 설명한다. 그녀는 아이리스에게 그들이 싸우고 있는 그림 정원이 가짜라는 것을 말한다. 아이리스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두겠다고 한다. 다음 날 스켈의 차례다. 그는 상류층 여성을 청할 차례다. 그런데 그때 그 여성의 약혼자가 나타나서 스켈을 때린다. 사이드와 폴은 도서관에 도착한다. 그리고 폴의 차례다. 그는 자신의 여자를 청할 차례다. 이번에도 그는 모든 걸 잘못 이해하고 여자를 완전히 난처하게 만들었다. 시드도 처음 만나는 여자에게 초콜릿을 주기로 결정한다. 그에게 행운이 따르길. 그는 이전에 만났던 분홍색 머리의 여자를 찾아내고 담담하게 초콜릿을 주고 떠난다. 분홍색 머리 여자는 시드를 알아보고 초콜릿을 가져가서 연구를 시작한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그녀의 아버지가 들어와서 그녀와 대화를 나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초콜릿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드가 왜 그녀에게 준 것인지 물어본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남자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밖에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그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돌리기 전에 그에게 답을 해야 한다. 핑크머리 소녀가 아픈 아버지를 위로한다. 다음 날 학교에서 핑크머리 여성이 시드의 초콜릿을 계속 쳐다보며 그의 의도를 궁금해한다. 그녀는 초콜릿을 한 입 먹고 매우 맛있다고 느낀다. 그동안 시드는 새로 영입한 누와 함께 천천히 학교로 걸어간다.
두 사람은 야외 벤치에 앉아 최근 조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누는 최신 상황을 업데이트하며 컬트가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몇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말한다. 그들은 그들을 공개적으로 유인하려는 것이다. 시드는 손에 든 포스터를 계속 바라보며 그에 적힌 이벤트를 따라가서 참여하는 것이 현명할지 고민한다. 그는 차분함을 유지하며 누에게서 멀어져 간다. 다음은 펜싱 경기입니다. 클레어가 먼저 나와서 상대를 때립니다. 첫 번째 경기가 끝난 후 시드와 그의 다음 상대인 로즈 오리안나 학생회장 겸 오리안나 왕국의 공주가 경기장으로 호출됩니다. 그들의 싸움이 시작될 시간이 되자 시드는 로즈를 향해 돌진하지만 고의로 그녀를 칠 수 없습니다. 반면 로즈는 공격을 성공시키고 시드를 뒤로 밀어냅니다. 시드는 재빨리 작은 가짜피 주머니를 집어들고 몸에 튀겨서 모두가 그가 심하게 다쳤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심판이 로즈를 승자로 선언하려고 할 때 시드는 조금 더 시간을 요청합니다. 로즈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다시 그와 대결하게 됩니다. 두 명이 서로에게 달려들고 시드가 다시 맞는다. 시드는 계속해서 맞지만 계속해서 일어난다. 로즈조차도 놀라고 화가 나서 그가 아직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녀는 마법을 다시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그녀는 주문을 발동시키고 시드에게 돌진한다. 하지만 심판이 개입해 싸움을 중단시킨다. 로즈가 이겼지만 그녀는 시드의 정신을 꺾지 못한 것이 분하다. 행사가 끝난 후 시드는 상처를 확인하러 클리닉에 간다. 그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건물에서 나옵니다. 핑크색 머리의 여자가 인사하러 멈춥니다. 그녀는 그를 야외 식당으로 데려가서 선물을 줍니다. 씻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고마워합니다. 나중에 셰리 바넷으로 알려지게 될 핑크머리 소녀는 아빠 루터란 바넷을 만나러 달려가 귀여운 소년과 친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루터란은 그들과 함께하고 시덱의 딸과 좋은 친구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사이덱의 딸이 진정한 친구가 없는 극한 연구자라고 설명하고 씻는 셰리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됩니다. 시드 아빠와의 만남 후 셰리는 교실로 돌아가 새 친구 사이드에 대해 생각하며 초콜릿을 먹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는 동안 갑자기 알렉시아를 떠올리며 시드가 아직 그녀와 함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그녀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알렉시아를 방문한다. 알렉시아는 그녀를 방으로 환영하며 차를 대접한다. 안정된 후 그녀는 알렉시아에게 시드와의 관계에 대해 묻는다. 알렉시아는 이미 시드와 헤어졌으며 NPC와는 아무런 관계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셰리에게 시드를 나쁘게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며 셰리는 시드가 솔로라는 사실에 매우 기뻐한다. 셰리가 떠난 후 알렉시아는 자신의 질투를 숨기지 못하고 찻잔을 깨뜨린다. 학교에서는 또 다른 날이 지나고 시드는 평소처럼 NPC 연기를 이어간다. 그는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기 위해 들어오기 전에 다른 반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디아블로의 교단은 마침내 그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의 리더인 기사 한 명이 학교 주위에 격리 장벽을 만들고 조용히 건물에 침입합니다. 갑작스럽게 디아블로의 교단 구성원들이 모든 학생들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들은 시드의 반에 도착합니다. 학생회 소속의 로즈 오리아나가 시드의 반에서 발표를 하던 중 나쁜 놈들로부터 반을 방어하기 위해 나섭니다. 불행히도 그녀의 마법 흐름이 멈추고 꺼져버립니다. 마법이 없으니 그녀는 검을 휘두를 수 없고 그래서 취약해집니다. 한 명의 멤버가 그녀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시드가 가로막고 맞습니다. 시드는 교실 바닥에 쓰러져 시추이실. 로즈가 내려와 시드가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그는 어지럽고 기절합니다. 이 용감한 행동이 로즈에게 심한 슬픔을 안겨줍니다. 범죄자들은 시드를 두고 죽게 내버려두고 나머지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강당으로 몰아넣어 인질로 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 시드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결국 천재는 마법을 사용해 자신의 혈액이 뇌로 흐르는 것을 조절하고 있었다. 이 기술 덕분에 그는 몇 분 동안 죽은 것처럼 보였고 모두가 떠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했다. 그가 다시 일어났을 때
시드는 학교 자켓을 입고 모두를 구하기 위해 나선다. 범죄자 중 한 명인 렉스가 셰리가 유물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녀의 방에 불쑥 들어가 유물을 훔치기 위해 그녀와 대면한다. 다행히 글렌과 그녀의 다른 경호원이 그녀를 구하러 온다. 셰리는 범죄자들로부터 도망칠 기회를 보았고 그 기회를 잡는다. 반면 시드는 학교 옥상에 올라가 학교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한다. 그는 범죄자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인질 상황에 맞춰 아무도 점검하지 않는 것을 눈치챈다. 그는 자신이 다시 그림자로 변할 수 있을 때까지 밤이 오기를 기다리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발견할 수 있는 경비원에게 점액검을 쏘아 그들을 처치한다. 쉐리는 자신의 건물에서 탈출할 방법을 계속 찾지만 경비원들이 그녀를 계속 보고 있다. 그녀는 모르지만 시드는 그녀에게 해를 끼치려는 모든 경비원을 처치하고 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넘어져 시드의 팔에 떨어진다. 영웅에게 감사한 후 시드는 범죄자에게 감지되지 않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알려준다. 쉐리는 시드에게 모든 마법을 차단하는 물체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연구하던 유물인 아바리스의 눈이 주변의 모든 마법 에너지를 흡수하는 물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로즈가 처음에 마법검을 활성화하지 못했던 거죠. 시드가 그 주변에서 마법을 사용할 방법이 있는지 묻자 셰리는 이 세상에 그런 고급 마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대답했어요. 시드가 미소 지으며 아바리스의 영향을 막는 방법이 있는지 묻자 셰리는 유물의 영향을 막기 위해 눈의 제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학교 어딘가에 숨겨진 도구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시드가 일어나서 셰리의 도구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범죄단의 두목인 기사 나이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유물인 렉스와 다른 두 병사를 계속 찾으라고 명령했고 이들은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며 유물과 지금까지 경비를 무력화시킨 숙련된 전투자를 찾고 있어요. 길을 가던 시드가 그들을 공격해서 두 경비를 제압했어요. 그 후 그는 렉스와 마주해 그를 죽인다. 범인을 처치한 후 그는 무와 만나는데 무는 이미 섀도우 가든이 학교에 침투해 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한다. 그녀는 또한 감마가 그룹을 장악했으며 이제 마법이 없는 경비원들이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싸울 수 없다고 말한다. 시드는 찾고 있던 물건, 즉 집게를 발견하고 감맥의 도움을 고마워하며 샤리를 찾아가 탐욕의 눈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로즈와 다른 학생들은 모두 그들의 영웅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샤리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고 시드는 어둠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그의 또 다른 자아로 변신할 준비를 한다. 시드와 샤리는 마침내 유물의 제어 장치를 활성화한다. 작업을 마친 후 시드는 그녀를 어두운 계단으로 데려가 아버지를 도와주러 간다. 내리기 전에 셰리는 과거에 겪었던 비슷한 경험을 떠올립니다.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밤이었죠. 그녀는 시드에게 아버지가 그 이후로 자신을 되찾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시드는 그녀가 마침내 세상을 구할 수 있도록 계단을 내려가게 합니다. 그동안 로즈와 몇몇 학생들은 반란과 밤의 통제권 쟁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즈는 그들에게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그들이 논의하는 동안 범인 중 한 명이 그들 가운데 학생을 저격합니다. 로즈는 동료들을 진정시키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한편 셰리는 마침내 강당의 지붕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밤의 리더가 유물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제어 장치를 활성화시킨다. 그런 다음 그녀는 제어 장치를 밤에게 던져 마법 흡수 효과를 비활성화한다. 격리 장치가 꺼지고 마법이 회복된다. 로즈는 즉시 범죄자 중 한 명을 공격하고 그의 검을 빼앗는다. 그녀는 학생들 사이에서 반란을 조장하고 그들이 그녀를 따르도록 만든다. 몇 분 안에 마법 아카데미의 학생들은 대부분의 범죄자를 제압하고 조금씩 범죄자들로부터 통제권을 빼앗기 시작한다. 그림자 정원에 다른 구성원들도 도착하여 자신들을 그림자 정원이라고 소개한다. 밤의 보스는 그의 부하들에게 그림자와 싸우라고 명령한다. 시드와 그의 여성 병사들은 오는 모든 병사를 제거한다.
로즈는 기회를 보고 학생들에게 강당을 떠나라고 지시한다.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범인들은 학교 전체에 불을 놓는다. 다행히 학생들을 모두 구출하는 데 성공한다. 그녀는 교회에서 아이리스와 만나서 그림자 정원에 대해 말한다. 아이리스는 모두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셰리는 지하실에서 아버지를 찾기 위해 계속 수색하지만 제때 찾지 못한다. 시드는 비밀방에서 밤의 리더를 따라잡아 대면한다. 밤의 리더가 갑옷을 벗고 셰리의 아버지인 루터란으로 드러납니다. 루터란이 밤의 리더였습니다. 루터란은 시드에게 그가 딸 앞에서 아내를 죽여서 오랫동안 갈망하던 유물을 얻었다고 설명합니다. 시드는 전체 이야기 동안 침착함을 유지하며 악맥에 그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묻습니다. 루터란은 그렇다고 말하며 유물을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드는 이야기를 마치고 그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 루터란이 시드를 압도하지만 시드는 그림자로 다시 일어나 루터란과 진지하게 싸웁니다. 루터란은 자신이 큰 불리함에 처해 있음을 깨닫고 유물과 융합하여 강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는 그의 공격을 계속 막아낸다. 루터란은 이에 화가 나서 시드를 전력으로 공격한다. 시드는 공격적으로 나서 루터란을 온몸에 베기 시작해 그가 기절할 때까지 계속한다. 전투가 끝난 후 쉐리는 아버지의 시체 위에 있는 섀도를 보러 온다. 섀도는 그녀가 아버지를 애도하도록 두고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기를 거부한다. 다음 장면에서 알파와 나머지 팀은 신문을 읽으며 섀도와 그의 그룹이 대량 살인자이자 살인범으로 묘사된 것을 본다. 알파와 다른 이들은 여전히 그들의 목표에 충실하다. 그들은 여전히 그림자 역할을 하며 다른 악의 그림자를 사냥하고 세상을 보호할 것이다. 다음날 셰리는 시드에게 마법 아카데미를 떠나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으므로 해외에서 공부할 것이라고 알린다. 떠나기 전에 시드는 그녀의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묻는다. 셰리는 그게 비밀이라고 말하고 비행기를 타러 떠난다. 학교에서 큰 인질 상황 이후로 캠퍼스의 주요 건물들은 폐허가 되었다. 여름 방학이 되자 시드는 집에서 평화롭게 삶을 즐기며 시간을 보낸다. 어느 날 그는 그림자들로부터 성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편지를 받는다. 시드는 편지를 읽고 다음 행동을 결정한다. 어딘가에서 갓나가 일어나서 방 안을 비틀거리며 돌아다닌다. 엡실론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그녀의 삶에 있어서 주인의 힘에 기뻐한다. 그녀는 집 옷으로 갈아입고 나선다. 다시 샤에도 경을 꿈꾸며 베테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온다. 그녀는 섀도에게 관심을 갖는 경쟁자인 엡실론과 만나 엡실론의 가슴을 자신의 것과 비교한다. 그동안 아이리스는 알렉시아와 함께 쇼핑을 한다. 오랜만에 두 여자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그곳에 대표까지 이어진다. 루나가 그들을 방해하며 집에 데려다 준다. 차를 마시며 아이리스와 알렉시아는 루나에게 알렉시아가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왔다고 알린다. 루나가 그녀가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후 알렉시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알렉시아는 원하는 옷의 정확한 스타일을 말하고 루나는 그녀를 가게의 여성 속옷 구역으로 안내한다. 즉, 그녀는 알렉시아에게 자신의 팬티 컬렉션을 보여준다. 아이리스는 알렉시아에게 팬티를 입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알렉시아는 어쨌든 팬티를 입는다. 다음 장면은 학원에서 인질 상황이 있었던 날의 회상 장면이다. 알고 보니 로즈는 시드가 학교를 공격한 악마 같은 남자들로부터 그녀를 구한 후 그에게 사랑에 빠졌다. 시드의 간호 침대에서 그녀는 붕대에 감싸인 무관심한 소년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지금까지도 그녀는 그를 따라다니며 언제든지 그의 팔에 매달리곤 한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날 자신을 돌봐준 시드에게 감사하며 상기시킨다. 한편 시드는 자신의 목적지인 성스러운 땅에 대해 계속 생각한다. 분명히 그들은 모두 성스러운 땅으로 가는 기차에 타고 있었다. 로즈는 시드에게 정말 여신 시험을 하러 가는 것인지 묻는다. 시드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 가는 이유라고 말하고 로즈는 자신이 훌륭하고 용감한 사람임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시드는 그녀의 수대에 매우 지쳐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 풍경을 살펴본다. 로즈도 일어나 그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한다.
밤이 되어 기차 안에서도 시드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조차도 로즈는 여전히 그를 찾는다. 씻는 해충을 피하기 위해 천장에 숨어 있다. 결국 기차에서 이틀이 지난 후 시드와 로세는 신성한 린드워름 땅에 도착한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로세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인 나츠메가 사인회를 하는 것을 본다. 씻는 그녀의 책에 사인을 받기 위해 해충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는 또한 나츠메가 쓴 몇 권의 책을 살펴보고 뭔가를 발견한다. 그는 이 마법의 세계에서 이 여성이 쓴 책들이 자신이 죽었던 세계의 책들과 정확히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쩌면 그녀도 자신처럼 환생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는 확인해야 했다. 그래서 시드는 책을 가져가서 사인을 받는다. 그는 나츠메가 베타라는 것을 알게 된다. 책에 사인을 받은 후 베타는 다음 임무의 세부 사항을 책에 포함시켰다고 말한다. 시드는 로즈에게 돌아와 그의 책들을 확인한다. 그와 로즈는 책 뒤에 베타가 쓴 비밀 메시지를 발견한다. 하지만 로즈는 고대 언어로 쓰여져 있어서 읽을 수 없었다. 다른 곳에서는 알파가 드레이크 대주교의 범죄 현장을 조사하며 그가 숨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조금 후 경비원들이 들어오고 알파는 떠난다. 자정이 되자 시드는 범죄자를 탐색하기 위해 좋은 위치에 서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그들을 가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엡실론의 도움으로 그를 처치한다. 그 후 그는 그녀와 임무에 대해 논의하고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맡긴다. 시드는 범죄 현장을 떠나 다음 장소를 찾는다. 시드는 공공 사우나와 스파에 도착해 온천에 몸을 담갔다. 그는 옷을 벗고 현장 온천에 들어간다. 그의 눈치도 채지 못한 채 알렉시아가 바로 옆에서 온천에 목욕을 하고 있다. 그녀는 무관심한 남자에게서 물러나고 이미 잠겨있는 몸을 가린다. 그녀는 시드가 자신에게 시선을 두지 않자 화가 나서 그와 대화하려고 한다. 먼저 그녀는 그의 거절로 인해 그를 칼로 베었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 시드는 괜찮다고 대답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성스러운 마을의 사제들이 주최하는 신의 시련에 대해 이야기한다. 알렉시아는 시드에게 그 행사에 참가하라고 하지만 시드는 계속 거절한다. 결국 그녀는 지치고 사이드에게 자신의 몸 때문에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한다. 시드는 그녀의 몸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그의 고기를 쳐다보지 말라고 한다. 알렉시아는 그의 고기를 벌레라고 비하하고 시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핫탑에서 벌거벗은 채 일어나서 알렉시아에게 그의 거대한 음경을 보여준다. 알렉시아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시드가 목욕을 끝내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다. 다음 장면에서는 여신 재판이 시작된다. 임시 대주교 잭 넬슨이 행사의 개회사를 하고 경기장 주변에 마법 방벽을 활성화한다. 알렉시아는 대주교 드레이크의 살인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데 잭이 왜 그녀에게 추가 조사를 금지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더 많은 권위를 얻으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녀가 박수를 치는 동안 그녀를 제외한 모두를 환호하는 넷에 큰 우유컵을 발견한다. 알렉시아는 베타의 큰 가슴에 매우 질투를 느낀다. 베타는 그녀를 언급하며 그녀에 대한 해로운 생각을 계속한다. 알렉시아는 베타의 발을 밟아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풀어준다. 이벤트는 거의 즉시 시작되고 첫 번째 참가자 톱박테리우스가 과거의 첫 번째 전사와 싸우기 위해 무대에 오른다. 시드는 자리에 앉고 관중들은 그의 그림자 의상으로 드라마틱하게 등장하면 얼마나 멋질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 갈증을 빠르게 해소하고 배경 캐릭터 연기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결심한다. 톱박은 그의 전사를 소환하고 그것과 싸운다. 경기는 가능한 한 빨리 끝나고 시드가 다음이다. 시드는 해설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매우 놀란다. 그는 여신의 시험에 참가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드는 싸움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한다. 그는 도망치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안다. 어쨌든 관객들이 원하니 그는 그들에게 그것을 주기로 한다. 시드는 그의 보라색 마법을 활성화하고 그림자 샤도우가 된다. 관객 전체는 이렇게 강력한 인물이 이 행사에 나타나다니 놀라워한다.
잭은 이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지켜본다. 시드, 즉 그림자는 고대 전사인 재앙의 마녀 오로라를 경기장으로 소환한다. 베타는 모두에게 재앙의 마녀의 정체를 설명하며 그녀는 나타날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밖에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순간이 오고 섀도우는 그의 상대와 마주한다. 그는 미소 지으며 이번에는 힘껏 싸울 수 있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오로라의 공격은 강대한 섀도우에게 너무 무력했다. 로즈와 알렉시아는 옆에 서서 섀도우가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한다. 섀도우는 잠시 즐기다가 지루해져서 결국 마녀를 쓰러뜨린다. 전투가 끝나자 섀도우는 경기장 주변에 마법 장벽을 부수고 더 큰 장벽을 활성화시킨다. 알파는 이 주문이 섀도우의 부름에 응답하는 성소임을 인지한다. 알고 보니 시드는 오로라와의 전투 도중 우연히 성소의 문을 열어버렸다. 그는 문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계속해서 따라온다. 결국 시드는 문에 들어가 반대편으로 나간다. 경기장의 성소문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형태로 빛난다. 사상자를 피하기 위해 잭은 관중에게 경기장을 대피하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겸손하게 그렇게 한다. 그는 또한 로즈와 알렉시아를 경기장에서 나오게 하려 하지만 그림자 정원 전사들에게 저지당한다. 알파는 문이 닫힐 때까지 고귀한 분들이 차분히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들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알렉시아, 잭, 로즈는 모두 제자리에 남고 알파와 델타는 문으로 들어간다. 엡실론은 여성들을 통제하고 잭을 인질로 잡는다. 잭은 인질로 잡히기를 거부하고 그의 조용한 살인자 베놈에게 엡실론을 처치하라고 명령한다. 베놈은 엡실론의 가짜 유방을 자르는 실수를 하고 그녀를 짜증나게 한다. 엡실론은 그의 몸을 모두 베어버리고 나머지와 함께 성소의 문으로 들어간다. 문 너머에는 성소가 있으며 그곳은 악마 디아블로스의 왼팔이 올리비아에게 패배한 후 봉인된 방이다. 잭은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묻고 알파는 그들이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진실만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 잭과 다른 이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알파는 그들이 모두 디아블로스의 종교가 악마를 부활시킬 계획을 세웠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고 더 설명한다.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악마와 영웅 올리비아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 알파가 성소 안의 문에 도달하고 마법으로 문을 엽니다. 성소의 다른 쪽에서는 시드가 방으로 들어가서 이전에 소환한 마녀를 찾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싸웠던 마녀인지 물어보지만 여자는 성소를 떠난 적이 없다는 기억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드는 떠나려고 하지만 여자가 그를 불러 새로 자기를 묶은 줄에서 풀어주도록 요청합니다. 생각 없이 시드는 검을 꺼내 여자를 풀어줍니다. 여자는 약 1000년 동안 거기서 가둬져 있었기에 자유를 맛봅니다. 그녀는 시드에게 함께 일해서 성소를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요청하지만 시드는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마녀는 그에게 성소에서는 마법이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말하며 서로 함께 있으면 혼자 있을 때보다 나을 것이라고 합니다. 시드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대로 했죠. 그러나 알파와 다른 이들은 올리비아의 악당 종교에 대한 기억을 체험합니다. 그 종교의 신자들은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납치해 실험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시드와 그의 동료도 그녀의 한 가지 기억에 도달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어린 자신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알파와 다른 이들은 종교의 신자들이 악마 세포를 주입하여 새로운 악마를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아이들에게 주입할 악마 세포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리비아에게 디아블로스에서 새로운 악마 세포를 추출하는 임무를 맡겼다. 결국 그녀는 이를 성공시켜 악마를 포획했다. 그녀는 악마의 왼팔을 성지에 가져왔고 그 이후로 보존되어 왔다. 디아블로스 교단은 그 팔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냈고 그 결과 제논이 처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강화제 알약을 개발했다. 그 알약은 사용자들에게 엄청난 힘과 영원한 몸을 부여한다. 추억 속에서는 자크가 약물을 합성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는 자크가 이미 오랫동안 그 약물을 사용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크는 그들의 비난을 부인하려 하지만 소용이 없다. 알파가 약의 첫 번째 결함으로 언급하는 것은
효과가 사라지기 전까지 대략 한 해에 한 번 정도는 복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재기 종교단체의 라운지 기사 중 11번째 기사이자이라는 것을 폭로합니다. 그가 폭로된 후 잭은 악마로 변신하여 배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악마 형태로 변신한 채 일어나서 알파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와 델타는 라운지의 11번째 기사 잭 넬슨과 맞서게 됩니다. 잭은 자신의 몸을 11개의 다른 분신으로 나눕니다. 델타는 매우 살기를 원하고 즉시 모든 분신들을 제거합니다. 그녀는 점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고 잭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잭은 그녀에게 그들이 성역의 중심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그들의 힘이 더 흡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잭의 힘은 성역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잭은 그의 복제 인형 크기를 2배로 늘리며 2라운드를 준비한다. 성역의 다른 곳에서 시드와 마녀 오로라가 끔찍한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 이 기억은 쓰러진 병사들의 시체로 가득 찬 전장이다. 오로라와 시드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땅을 지나며 그녀의 어린 시절 모습을 다시 발견하고 그녀는 다시 울고 있다. 오로라는 병사 중 한 명의 검을 집어들고 어린 자신에게 다가가 그녀를 구출하려 한다. 갑자기 죽은 병사들이 다시 일어나 그녀를 공격한다. 시드가 마녀가 기억 속에서 죽지 않도록 급히 달려들어요. 그동안 엡실론과 그녀의 팀은 성소의 또 다른 좀비를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좀비에게서 도망칠 때 엡실론은 가까이 다가가 그것이 들린 영혼임을 풀어줍니다. 엡실론은 만약 시드의 힘이 없었다면 자신들도 그 영혼과 같았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서서히 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엡실론의 가짜 가슴이 또 떨어지지만 그녀는 재빨리 다시 올립니다. 시드와 아우로라는 그녀와 아우로라의 어린 자신 주변의 좀비들을 처치하는 것을 마칩니다. 거의 즉시 그들은 성소의 한가운데로 이동하며 거기서 돌에 새겨진 검을 봅니다. 델타가 폭발적인 광란을 일으키며 잭의 모든 도플갱어를 처치하고 그 과정에서 알파와 다른 이들을 놀라게 한다. 시드와 오로라는 모두 성역의 중앙으로 가는 문을 부수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오로라는 시드에게 돌에 새겨진 검에 주목하라고 한다. 시드는 밖으로 힘껏 밀어보지만 나중에 선택된 자만이 그것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곳에서 델타는 잭의 모든 클론을 처치하고 구차하게 생명을 부지하려는 늙은 발디를 남겨둔다.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두려워한 잭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 올리비아의 영혼을 그녀의 동상에서 소환한다. 바로 그때 엡실론 로즈 알렉시아와 다른 이들이 알파와 그녀의 팀에 합류한다. 그들은 드디어 성역에서 나갈 출구를 찾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서 포털을 열고 알파가 그녀의 팀을 출구로 이끕니다. 잭은 이날 죽지 않게 되어 매우 기쁘고 놀랐습니다. 그는 올리비아에게 따라오라고 재촉하며 남은 침입자들을 제거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잭은 성역 중심에 침입자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는 올리비아를 데리고 성역의 중심에서 시드와 오로라를 만납니다. 잭은 다음 행동 방침을 생각하며 올리비아에게 그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올리비아는 즉시 행동에 나서 시드와 싸웁니다. 시드는 올리비아가 전력을 다할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타격을 받아냅니다. 잭은 시드가 올리비아를 위해 주저하는 이유를 궁금해하며 그에게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고도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지 묻는다. 시드는 그저 전사와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잭이 싸움을 계속하려는데 아우라가 들어와 시드에게 강력한 올리비아와 싸우지 말고 저항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시드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올리비아에게 싸움을 걸며 도전한다. 올리비아는 시드에게 다시 한번 휘두르며 배를 찌른다. 시드는 그대로 그림자 모드로 들어가야 한다고 느낀다. 이제 그에게 재미있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올리비아에게 배를 찔린 후 시드는 자신의 마법을 조금 사용하고 올리비아의 목을 물어뜯는다. 이것은 잭이 그녀에 대한 지배를 없애고 그녀를 영혼의 세계로 되돌린다. 시드는 자신의 배에서 검을 빼내고 상처를 치유한다. 잭은 시드가 아직도 이 정도의 마법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란다. 그는 그에게 올리비아의 검에 의해
어떻게 죽음을 피했는지 묻는다. 시드는 그녀의 공격이 어떤 중요한 장기를 타격하지 않도록 모든 내부 장기를 조절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잭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었다. 이번에는 잭이 수년 동안 만든 올리비아의 수십 개의 클론을 깨운다. 시드는 자신의 그림자 능력을 활성화하고 모든 클론을 파괴한다. 잭이 클론들에게 맞고도 어떻게 아직도 마법을 쓸 수 있냐고 묻자 시드는 자신의 모든 마력들을 단단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성소가 모두 흡수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한다. 잭은 더 화가 나서 더 많은 올리비아 클론들을 시드에게 보낸다. 시드는 미소 지으며 나는 다시 원자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한다. 그 후 그는 성소 전체를 파괴할 만큼 큰 폭탄을 작동시킨다. 잭도 포함해서. 폭발 후 시드는 오로라의 품에서 깨어난다. 오로라는 다시 마법력이나 성소가 없기 때문에 존재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시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그에게 키스한다. 그녀는 또 그에게 자신을 진정 잘 대해주라고 말한다. 만약 그녀를 찾게 된다면 시드가 그 여자에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보내준다. 다른 곳에서 알렉시아 로즈 그리고 나츠메가 숲 한복판에서 멈춰서서 성소에서의 무력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로즈도 그 사실에 동의한다. 그들은 사실 알파와 그림자 정원의 나머지 멤버들에게 구원받았다. 남겨지지 않기 위해 알렉시아는 세 사람이 그림자 정원과 디아블로스 숭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는 연구팀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처음에 나츠메는 알렉시아가 너무 약해서 그런 팀을 이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참여를 거부한다. 하지만 많은 설득 끝에 그녀도 합류한다. 다음 장면에서 알파는 그녀와 함께 다음 계획 단계를 논의하고 에피실에게 칼라미티의 마녀인 오로라가 또 다른 이름인 시드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아마도 시드는 그가 몰랐을 것이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알파는 에피실에게 오로라의 진짜 정체인 악마 디아블로스를 알려준다. 반찬 축제가 거의 다가오고 있으니 컬트가 다음 움직임을 미드가르 왕국의 왕실 도시에서 펼칠 것으로 기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루나가 부동산 중개인과 만나 베갈타시의 광대한 땅을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양측의 협상 끝에 루나는 중개인에게 1억 2천만 제니에 그 땅을 사기로 동의한다. 협상이 끝난 후 알파는 그녀의 소녀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그녀는 그림자를 처음 만든 그림자 정원의 초기 시절을 회상하며 작은 건물 안에 그녀와 그림자만 있던 때를 떠올린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리안 왕국의 퍼브 아샤시 미드가르 왕국의 왕실 도시를 방문하기 위해 여행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 알파는 이것이 컬트의 가능성 있는 움직임임을 인지하고 도시를 방어할 준비를 합니다. 그동안 아이리스와 알렉시아는 디아블로스 컬트와 그림자의 정원에 관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알렉시아는 아이리스에게 진짜 나쁜 놈들은 디아블로스 컬트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리스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양쪽 조직 모두를 검으로 파괴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로즈는 빗속에서 검술 연습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예전 성소에서 보여줬던 아름다운 검술 그림자를 떠올리며 비슷한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연습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인해 중단됩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저주 마법이 로즈의 가슴에 활성화됩니다. 연 1회 열리는 펜싱 축제가 다가오자 시드는 자신의 비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싸움에 들어갈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한다. 그는 모든 왕국에서 미드가르로 도착한 숙련된 전사들을 보며 그들의 힘을 맛보고 싶어 한다. 어쩌면 그와 싸울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최고의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시드는 약한 사람으로 변장하고 몇 번의 싸움에서 지면서 숙련된 전사들을 하나씩 처치하기로 한다. 멋지지 않나? 시드는 루나의 의류 가게에 가서 계획을 시작한다. 그곳에서 그는 분찬 축제 캐릭터를 위한 아주 좋은 약한 사람 변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한다. 혼란스러운 루나는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고 상사의 계획에 따르기로 한다. 그녀는 약한 존재들의 카탈로그를 보여주고 최악의 약한 존재를 선택하라고 한다. 시드는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어두운 기사인 평범한 남자라는 인물을 보여준다.
시드는 이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변장이라고 생각하고 루나에게 마법을 부리라고 한다. 루나는 마법의 얼굴 변환 기계를 꺼내 시드를 평범한 남자의 정확한 복제로 변신시킨다. 변신이 완료되자 시드는 자신의 성격에 맞는 옷을 확인하고 괜찮은 것을 찾는다. 다음 장면에서 마을 사람들은 베갈타 왕국의 아름다운 전사 아노로스를 본다. 아노로스는 모든 화려함 속에서 위험 있게 걷는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을 언급하며 그에게 참가자인지 묻기 위해 다가갑니다. 그의 약한 모습에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 분잔 축제에 강한 상대들에겐 승산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포기하라고 조언하며 나중에 영구적인 손상을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그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는 괴롭히는 사람인 퀸턴을 만납니다. 퀸턴은 그에게 대회에서 물러나라고 명령하며 주먹에 맞아 부서지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계속 갑니다. 퀸턴은 매우 짜증내며 사람을 때립니다. 몇 번의 구타를 받은 후 아노로스가 개입해 싸움을 진압합니다. 그 후 그녀는 먼데인맨에게 토너먼트에서 싸우지 말라고 조언하지만 시드는 자신의 길을 계속 갑니다. 다음으로 먼데인맨은 드디어 토너먼트에 등록하고 계획의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등록이 끝난 후 시드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가 튜나킹이라는 식당에서 스켈과 만납니다. 이곳은 맥도날드와 비슷합니다. 시드와 스켈은 토너먼트에 베팅하기 위해 시드에게 자금을 요청하지만 시드는 그를 무시합니다. 떠나기 전에 시드는 스킨에게 린드웜에서 온 기념품을 주고 마을의 분수 근처에서 로즈와 만납니다. 로즈는 알렉시아 베타 그리고 자신이 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시드에게 지루할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시드는 대화를 이어가다가 로즈가 진지해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로즈는 그녀의 약혼자 퍼바셋과 곧 만날 예정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건 정략 결혼이고 로즈는 퍼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시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녀를 믿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시드는 일어나 그녀를 믿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날 시드와 스켈은 두 전사 간의 정략적인 거리 싸움을 구경합니다. 빛나는 갑옷을 입은 진짜 기사인 골디 길디드가 그들과 함께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 도착합니다. 스켈은 그를 알아보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 사이에 시드는 평범한 남자 의상으로 갈아입기 위해 자리를 떠납니다. 그가 없는 동안 골디 길디드는 그의 마법의 눈으로 전투 지역의 전투자들의 힘 수준을 확인한다. 먼데인맨은 그의 상대인 곤잘레스를 상대하게 되고 순식간에 그를 제압한다. 모두가 전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지만 뒤에서 관전하고 있던 아네로스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빠르게 관찰하지 못했다. 시드는 화장실에서 돌아와 아네로스의 놀란 표정을 본다. 그는 다음날 경기장에서 더 잘하겠다고 약속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켈이 그의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자 스켈이 신문에서 끔찍한 소식을 시드에게 보여준다. 로즈가 그녀의 약혼자 퍼브 아샤트를 찔렀다. 씻는 로즈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하고 알렉시아와 나츠메는 로즈의 범죄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조사한다. 로즈가 그녀의 약혼자를 찔렀다는 보도가 있다. 성추행범 아샤트는 사건 이후로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로즈는 하수구에서 경비원들을 피하는 모습이 목격된다. 알렉시아와 나츠메는 오리안나 왕국과 미드가르 왕국 간의 평화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이 일에 개입하는 것이 현명할지 계속 고민한다. 나츠메는 가장 공손한 방식으로 알렉시아에게 너무 성급하게 뛰어들지 말라고 말한다. 이 말에 알렉시아는 매우 화가 나서 나츠메를 위협한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기분을 가라앉히고 이 문제에 대해 언니와 이야기한다. 알렉시아가 가고 나서 나츠메 또는 비타가 그림자 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림자는 그녀에게 로즈가 경비원에게서 도망치면서 계속 가슴을 두드렸다고 알려준다. 다음으로 시드는 두 남자 간의 경기를 관람하며 로즈의 실종에 대한 소식을 읽고 있다. 스켈은 계속 내기를 잃고 시드에게 돈을 요청한다. 시드는 그를 무시하고 평범한 남자 복장으로 갈아입으러 간다. 탈의실로 가는 길에 그는 자신이 찾고 있는 엘프를 보았냐고
계속 묻는 이상한 여자 비아트릭스를 만난다. 시드는 엘프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 주변에서 엘프의 냄새가 난다고 말한다. 시드는 배경 캐릭터 역할을 유지하며 그녀를 설득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게 만든다. 시드가 옷을 갈아입고 나면 그는 다음 상대와 싸우기 위해 경기장으로 간다. 퀸틴은 안나 로스와 만나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약자를 이야기한다. 퀸틴은 문단의 만에 대한 정보를 안나 로스에게 요청한다. 안나 로스는 그에게 퀸틴의 다음 상대가 전설적인 무패의 골든 길데드라고 말한다. 퀸틴은 혼란스러워하며 그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 안나 로스는 골든이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사람들과만 싸우는 비겁한 자라서 무패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번에는 문단의 만을 정말 과소평가한 것 같다. 심판이 경기를 시작하고 골든 길드가 그에게 약한 공격을 시작한다. 그는 남자의 머리를 겨냥하지만 남자가 목을 비틀어 시기를 피한다. 길디드는 이를 보고 뒤로 물러선다. 그는 매우 화가 나서 마법을 활성화한다. 그런 다음 정지해 있는 약한 남자를 향해 돌진하지만 큰 대가를 치른다. 순식간에 골든 길디드는 경기장에서 날아간다. 퀸틴은 안나, 로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의 눈으로는 그 상황을 볼 수 없었다. 안나 로즈는 남자가 재채기를 하고 자신의 검을 골든 길디드를 향해 겨눈 것이라고 말한다. 퀸틴은 지쳐서 경기장을 떠난다. 다른 곳에서 아이리스는 로즈의 약혼자 페르바시와 만납니다. 그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리스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물어보고 페르바는 미드가르에 대해 농담을 하며 그들은 사소한 일에 너무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장난기 가득한 남자는 아이리스에게 로즈의 채소 아버지를 보여주고 그들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왕국 간의 일이 매우 험악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리스는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다음날 퀸틴은 먼데인 맹과 싸우게 됩니다. 늘 그렇듯이 싸움은 순식간에 시작되고 끝나며 퀸틴은 모래에 머리가 파묻히게 됩니다. 모두가 그 약한 자가 퀸틴 같은 사람을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충격을 받습니다. 먼데인맨은 타르실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그는 안나 로즈를 만나 그녀가 매우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모든 움직임을 봤으며 이기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평범한 남자가 무게를 빼고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다음 경기에서는 더 진지하게 임하겠다고 한다. 안나 로즈는 깜짝 놀란다. 마지막 장면에서 경비원들이 로즈를 추적한다. 그녀는 한 명을 제압하는 데 성공한 후 더 깊은 하수구로 도망친다. 시드는 자신의 캐릭터인 평범한 남자가 적들을 무찌르는 꿈을 꾼다. 그는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나 로즈의 목에 현상금이 걸렸다는 포스터를 스켈이 찾았음을 알아챈다. 그녀를 잡는 사람에게는 1천만 제니를 준다. 시드는 처음에는 관심 없었지만 곧 마음을 바꾼다. 옷을 입고 스켈을 끌고 공주를 찾으러 간다. 다음은 시드가 마을을 거닐며 로즈가 약혼자를 그렇게 대했던 것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궁금해한다. 그 순간 그는 어릴 적 강제로 피아노를 배워야 했던 과거를 갑자기 떠올린다. 시드는 그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 그의 배경 인생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한다. 그는 오페라에 들러 이펄슨이 연주하는 달빛 소나타 중 하나를 감상하는데 이 곡은 그의 과거 삶에서만 알려진 인기곡이다. 공연이 끝난 후 이펄슨은 그의 존재로 오페라를 빛내줘서 고마워한다. 그녀는 그에게 이전 오페라에서 뛰어난 공연을 한 후 많은 선물과 궁전 초대장을 받았다고 말한다. 시드는 본론으로 들어가 그녀에게 로즈에 대해 묻는다. 베테가 그녀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엡실론은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 시드는 그녀의 수고에 감사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다른 곳에서 알렉시아와 로즈는 로즈를 찾기 위해 도시 하수구를 수색한다. 알렉시아는 나츠메에게 아버지가 그녀가 모든 수사 작업을 하는 것을 결코 지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녀는 로즈가 약혼자를 찌르게 만든 일이 실제로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다고 말한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알렉시아는 두 사람을 왕국의 지하 미로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안내한다.
나츠메는 알렉시아에게 그녀가 미국에 온다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는지 묻는다. 알렉시아는 그녀만이 그들이 미국에 간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동안 로즈는 피로 가득 찬 하수구에 누워있다. 그녀는 약혼자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순간을 회상한다. 회상에서 로즈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만 퍼브와 그의 사기꾼들이 아버지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인간과 반반인 왕을 통해 오리아나 왕국을 지배하려 한다. 로즈는 즉시 반항하여 퍼브의 가슴을 찌르고 도망친다. 퍼브의 경호원들이 그녀를 도시 곳곳에서 쫓아가지만 그녀는 그들의 눈을 피한다. 로즈는 저주가 몸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다. 그녀는 갑자기 시드를 떠올리고 그가 자신이 한 일을 듣고도 여전히 같은 마음인지 궁금해진다. 그녀는 잠시 동안 잠이 들었다가 달빛 시나트라의 음악 소리에 깨어난다. 가까운 곳에서 피아노 연주 소리가 들려온다. 그녀는 소리의 출처로 걸어가며 직접 시드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연주가 끝난 후 시드는 로즈를 마주보고 그녀가 약혼자를 베어낸 이유를 묻는다. 로즈는 겁에 질려 시드에게 그녀가 가족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시드는 그녀에게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울 것인지 묻는다. 로즈는 가족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한다. 섀도우는 그의 위험 속에서 로즈에게 자신의 힘 일부를 부여하고 그녀를 이끌어 닌자들과 싸우게 한다. 로즈는 그녀의 검을 사용해 눈앞의 모든 적들을 처치한다. 일이 끝난 후 로즈는 미로로 돌아간다. 그녀는 가는 길에 알렉시아와 나츠메를 만난다. 알렉시아는 로즈에게 설명하라고 요청하지만 로즈는 그녀를 보호하기로 선택하고 침묵을 지킨다. 알렉시아는 로즈가 진실을 숨긴 것에 매우 화를 낸다. 그녀는 답을 얻기 위해 로즈와 싸우려 하지만 로즈는 그녀를 넘어뜨리고 비덱에 맡긴다. 비단은 알렉시아를 돌보며 로즈의 모든 노력에 성공을 기원한다. 로즈는 다음 단서를 찾기 위해 떠난다. 여명 후 몇 시간 후 섀도우는 집으로 돌아오며 여동생 클레어가 그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시드는 여동생 클레어에게 침대에 눌려 있다. 클레어는 자신의 방식으로 작은 동생을 목조르며 왜 계속 약속을 어기냐고 묻는다. 알고 보니 시드는 로즈 대신 분찬 축제에 참가하도록 선택된 누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이미 시드를 위한 표를 사두었고 그가 그녀의 경기에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강요했다. 시드는 어쩔 수 없이 승낙해야 했다. 다음은 나츠메와 알렉시아가 로즈의 범죄를 계속 조사한다. 그들은 오리아나 왕국에서 온 편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순간 경기장 하늘에 불꽃놀이가 가득 채워집니다. 그곳에서 시드는 고귀한 VIP석에 도착하여 아이리스를 찾습니다. 처음에는 공주 옆자리에 앉기를 거부하지만 아이리스는 그가 자신과 함께 있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시드가 자리에 앉자마자 아이리스는 자나운 수사를 조사할 때 그를 형편없게 대했던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시드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차를 받습니다. 아네로스와 멀탄마른의 대결 시간입니다. 아이리스 근처의 다른 고귀한 학생들은 그녀가 토너먼트에서 우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단에한 사람이 되기 전에 씻는 그들에게 문단에한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학생들은 에시드가 누구인지 알아보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아이리스가 그들을 소개해줍니다. 4명은 문단에한 사람의 미친 속도와 자신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시간이 오면 그들이 레이디 비애트릭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씻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이상한 엘프 전사는 시드를 다른 날 마주쳤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씻는 문단에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리를 비킵니다. 그는 비애트릭스와 마주치고 그녀와 짧은 한마디 대화를 나눈 후 변신실로 향합니다. 한편 풀베 아샤티 아이리스의 자리에 앉아 로세와 오리안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이리스는 진짜 오리안나의 왕인 킹 클라우스에 대해 묻습니다. 지하창고에 야채왕을 숨긴 피르브는 그녀에게 나중에 합류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싸움에 대해 바꾸어 말하고 아네로스가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돈을 걸었다. 퓨르브는 아이리스에게 무딘맨이 아네로스의 상대방이라고 묻는다. 아이리스는 그에게 무딘맨이 빠른 속도와 자신감을 가진 파이터라고 말한다.
퓨르브는 그에게 속도와 자신감만으로는 경기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아이리스는 예측 불가능한 전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지켜보라고 말한다. 심판이 경기를 시작하고 아네로스가 먼저 공격한다. 무딘맨은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아네로스는 그의 후광을 치는 것처럼 싸운다. 전투 초반 몇 분 동안 아네로스는 만데인에게 매우 압도당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보다 강하다고 인정하며 그에게 맞서 방역을 시작하기로 결정한다. 만데인은 그녀의 계획을 꿰뚫어보고 마지막 순간에 그녀를 쓰러뜨린다. 이리스와 퍼브는 이상하게 약한 자가 다시 상대를 완전히 격파하는 것을 보고 매우 충격받는다. 앞으로 몇 경기에서는 만데인과 대결하게 될 그녀에게 퍼브는 이리스에게 그녀의 상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이리스는 그녀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한다. 퍼브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한다. 가는 길에 그는 에이전트에게 만데인맨이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알아내라고 지시해 잠재적 문제를 제거하려 한다. 그동안 아네로스는 최고의 상대와 만나 싸움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문데인은 그녀에게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번이 그가 상대를 진지하게 대한 첫 번째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아네로스는 더 당황해하며 그에게 좋은 하루를 기원합니다. 다음 장면은 아이리스와 그녀의 상대 간의 일방적인 싸움을 보여줍니다. 아이리스는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고 근처에서 베아트릭스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엘프로 달려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둠이 내리기 몇 시간 전 시드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지만 다시 그의 누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드는 멍한 상태다. 밤이 되자 로즈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힘에게 왕국의 적들을 상대할 수 있는 더 많은 힘을 주기를 청한다. 문단의 망과의 경기. 전날 아이리스는 미드가르 평원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습한다. 연습 중에 그녀는 과거의 영광을 떠올린다. 그때 그녀는 왕국의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존경받았다. 심지어 다크나이츠의 구성원들도 그녀의 엄청난 힘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런 그녀를 신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미드가르의 왕이자 그녀의 아버지였다. 그는 아이리스가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에 너무 폭력적이었다고 말했다. 폭력적인 사람은 종종 약하다. 이 일은 아이리스를 그렇게 화나게 해서 그녀는 아버지와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힘을 증명하겠다고 맹세한다. 그리고 평범한 남자와의 싸움에서 그녀의 힘을 보여주기로 한다. 다음날 시드는 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는 심지어 정장을 입고 커피를 마신다. 아이리스가 그와 함께하며 그녀도 시드가 마시던 커피를 한 모금 마셔보려고 한다. 그녀는 그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말이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전쟁의 여신 BATRIX가 식당에 도착한다. 아이리스는 그녀를 따뜻하게 환영하며 같이 식사하자고 제안하고 BATRIX는 그들의 테이블에 합류한다. 테이블에서 BATRIX는 서빙 직원들과 다른 사람들과 작게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시드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모두에게 시드가 강하다고 의심하며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모두가 그녀가 그를 알아챈 것에 놀라지만 그녀의 생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풀베는 오리안나의 왕에게 그동안 주고 있었던 뇌졸중 유발 약물을 다시 투여한다. 그는 드디어 오리안나와 midgar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한다. 악당은 오리안나의 식물왕을 이용해 현재 midgar의 왕을 암살할 계획이다. 누구도 그가 배후에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것이므로 양 왕국 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그를 디아블로스의 교단에서 더 높은 지위로 올려줄 것이다. 그의 유일한 문제는 어디선가 나타나 강력한 전사들을 때리기 시작한 괴짜 문단의만이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생각하며 비애트릭스와 마주치고 그녀를 즉시 알아본다. 퍼브가 그녀에게 인사하고 왕과 함께 VIP 좌석으로 걸어간다. 바로 그때 클레어 카제노와 그녀의 상대 간의 첫 경기가 시작된다. 클레어는 경기를 이기고 승리의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간다. 다음 경기는 축제에서 가장 기대되는 경기, 먼데인 맹화 미드가르의 공주 아이리스. 공주 간의 경기다. 심판이 경기를 시작하자 거의 즉시 아이리스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다. 그녀의 환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목이 베이는 모습을 본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먼데인맨이 여전히 제자리에서 서 있는 것을 본다. 아무도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자세를 취하고 다시 공격하려고 한다. 이번에는 발이 잘리는 것을 예견한다. 한편 로즈는 그녀의 왕국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축제에 도착한다. 경기장에서는 아이리스가 계속 서 있다가 넘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중얼거린다. 아이리스는 모든 힘을 발산하고 먼데인맨에게 돌진한다. 먼데인맨은 가만히 서서 그녀가 가까이 오도록 허락한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의 뒤로 가서 목을 붙잡는다. 아이리스는 처음으로 패배를 경험했다. 퍼블을 포함한 모두가 이렇게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 어떻게? 그는 결국 로즈를 다시 만나고 그의 계획을 시작한다. 로즈는 퍼브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를 찌르기 위해 돌진한다. 하지만 퍼브가 왕을 방패로 세우고 로즈는 실수로 아버지를 찌른다. 로즈는 후회하기보다는 미소를 지으며 퍼브의 경비원들을 공격할 준비를 한다. 그들은 모두 일제히 그녀를 죽이기 위해 돌진한다. Fortunately, 먼데인만 나타나서 그들을 모두 물리칩니다. 남자들이 모두 처리된 후 문단의 만은 자신의 진짜 모습인 샤도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로세는 그를 어렸을 적에 강도들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스타일리시 밴딧 슬레이어로 인식합니다. 로세는 절망에 빠져 샤도에게 용서를 구걸합니다. 샤도는 그녀에게 다가올 싸움에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샤도는 퍼베와 싸울 것을 도전하며 그의 순수한 힘에 호기심을 느낀 레이디 비아트릭스가 샤도와 싸우기 위해 들어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풀베가 자신의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수행하기 위해 몰래 떠나고 두 전설이 서로 마주합니다. 아이리스와의 싸움 후 문단의 많은 관람석에 VIP 구역으로 달려가 로세를 풀베의 부하들로부터 보호합니다. 거기에 도착하자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섀도우, 아이리스는 자신이 졌다는 것에 화가 난다. 그래서 그녀는 베아트릭스와 손을 잡고 섀도우 자체를 공격한다. 미드가르의 왕은 로즈의 아버지 시신이 오리안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하는 한편 마을의 어둠을 치우기 위해 노력한다. 베아트릭스와 섀도우는 건물 옥상에서 싸움을 벌인다. 섀도우는 자신의 눈앞에서 등장하고 사라지며 베아트릭스의 힘을 시험한다. 베아트릭스는 섀도우의 움직임을 추적하지 못했음에도 충격을 받는다. 섀도우가 즐기기 직전 아이리스가 합류하여 아티팩트 검을 뽑아든다. 샤도와 소노하노 인시키시 아이리스니 지붕を楽しませてくれと頼む。アイリスは残って彼に向かって吐金する。シャドウはすべての攻撃を叩き栄戦する。その後ロズは街を歩き回っているのが見える。彼女はどこへ行けばいいのか混乱している。アルファが現れ、彼女に新しい運命を告げる。アイリスとビアトリクスは艇中を追いかけ回しながらシャドウを攻撃し続ける。シャドウは二人の女性を傷つけないように権利を出さないように実施する。 그동안 로즈는 새로운 삶을 위해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게 될 것임을 알게 된다. 그녀는 알파의 손을 잡고 그림자 정원의 은신처로 따라간다. 아이리스는 자신의 약함에 더욱 짜증을 내고 있다. 베아트릭스는 차분한 자세를 유지하며 그림자와 계속 싸운다. 아이리스와 베아트릭스는 놀란 그림자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 함께 검을 휘두른다. 아이리스는 한 지점에서 뒤처지고 베아트릭스에게 그림자와 계속 싸우도록 남겨둔다.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도시탑에서 전투에 합류하여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한다. 그녀는 베아트릭스에게 그림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마자 공격하라고 말한다. 섀도우는 그녀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흥분시키려 해요. 이리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베아트릭스도 공격을 시작하고 이리스와 함께 움직일 수 없게 돼요. 그들이 쓰러지자 섀도우는 그 위에 발을 딛고 앞으로 걸어요. 두 전사 모두 일어나 싸우려고 해요. 이리스는 섀도우에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말해요. 성의 모든 병사가 그를 쫓고 있으니까요. 섀도우는 매우 당황하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려요. 그가 그의 광기를 보여준 후 마침내 진지해져요. 순식간에 섀도우는 수도 전체를 강력한 격리 장벽으로 둘러싸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 아이리스와 베아트릭스는
그가 공중에 떠 있는 동안 전설이 무엇을 할지 궁금해합니다. 두 사람은 그 앞에 있는 위대한 힘에 항복하고 섀도우의 엄청난 힘을 목격하게 됩니다. 섀도우는 나는 원자다 라는 말을 하며 거의 전체 도시를 폭탄으로 만듭니다. 아이리스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패배를 인정합니다. 전투 며칠 후 셰리는 자신의 악마 아버지 루토린을 제거한 섀도우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한편 퍼는 교단의 상색에 심한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아이리스는 마침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도시를 떠나고 섀도우들은 왕국의 소통과 질서를 유지합니다. 사이드는 폴이 재건한 학교로 돌아옵니다. 그는 스켈이 이제 어부가 되어 도박 문제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파는 로즈를 그들의 작전 기지인 고대의 알렉산드리아로 데려갑니다. 그녀는 로즈의 새로운 훈련을 신병 훈련 지도자 람덱에 맡깁니다. 람다는 로즈를 벗기고 요켄유유뮤극이라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런 다음 로즈에게 모든 것을 잊고 그녀의 새로운 그림자로서의 삶을 환영하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피아노를 연주하며 각성의 시간이 드디어 다가왔음을 알고 있습니다.